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건 파일 24 정찬배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 파일에서 선정한 탑7 뉴스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대왕고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 포항 앞바다에서 일단 대왕고래라는 지역부터 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가능성을 보고한 탐사회사 대표가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가해자들, 지난 2004년에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그런데 당시에 처벌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44명이나 용의자가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여과 없이 신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해자의 마음 아닐까요?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생이 보이네요. 전북 전주의 초등학교에서요, 겨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그런데 엄마의 대응은 더욱 황당합니다. 자, 이 같은 키워드에 담긴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그리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능성을 분석해낸 그 전문가가 오늘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The press conference that was on Sunday, and then raised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actuall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최대 140억 배럴.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직접 설명할 예정이죠? 네, 동해 석유 가스전 매장 가능성을 놓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정말 이게 가능하냐 의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 조사를 담당했던 미국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의 이 아브레우 박사가 한국석유공사 측의 자문 요청에 따라 오늘 오전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일에는 영일만 일대 광구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설명회도 직접 그 평가를 설명할 예정이고요. 또 심층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과 또 기타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어떤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이 나왔느냐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주장도 나오긴 합니다. 이 정도 분석을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회사일까? 그런데 이 회사의 본사를 가봤더니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는 사진들, 글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의 규모가 과연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본사 주소로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는 사진인데 이게 본사에 해당하는 건물이 일반 가정집처럼 생긴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채용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회사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이 한 2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다소 작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 맞느냐라는 일부의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반면 정부에서는 무려 5개월 동안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면서 회사의 규모보다는 기술력과 전문성을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심해에 관련된 지질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 보유 숫자가 제일 많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보고를 받았지만 5개월 동안 다시 또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민들 세금을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결국 모든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올해 12월부터 제1차 탐사 시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도 또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탐사 시추에는요, 회전용 굴삭기를 이용해서 직접 지하에 구멍을 뚫어서 석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정부가 추산한 영일만 지역의 이 시추 비용은 1공당, 그러니까 한 번 그 땅에 구멍을 뚫어서 파는 비용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구멍의 깊이가 1km 이상이고 지난 동해 가스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공당 성공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어서 총 약 5천억 원을 들여서 5번 정도 뚫어봐야 한다는 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장량이 많지 않다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5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결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정부가 국민 세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1차적인 계획은 한 5번 정도는 탐사 시추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극악하게 운이 없다면 5개 모두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시추공 하나에 1,000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네.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고요. 그런 정부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서 네.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걸 많은 국민들이 들었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특히 포항 지역 같은 경우 과거 철강으로 이뤘던 제1영일만 기적에 이어서 이번에 저기서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면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지역사회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과거에도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 원유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후에 이제 정제된 석유로 드러난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좀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견해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년 만에 한 유튜버를 통해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사건 파일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지금 후폭풍이 상당하다고요. 네, 신상 정보가 처음 공개됐던 그 가해자가 근무했던 식당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합니다. 한 유튜버가 이 주동자인 38세 A씨가 경북 청도군의 맛집으로 유명한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근데 식당에서는 친척인 A씨를 채용한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식당이 가건물처럼 보였어서 이 일부 네티즌들이 식당 지적도를 조회해 봤더니 건축물 대장이 없었던 겁니다. 어허. 그래서 지자체 확인 결과 해당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단 불똥이 그렇게 또 텄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해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두 번째 신상 공개된 가해자는 이 38세 B씨로 경남 김해시 수입차 전시장에서 딜러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 세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외제차 업체 측은 이 B씨를 해고 조치했고요. B씨를 고용할 당시에는 밀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해서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이 운영자가 오늘 예. 커뮤니티 게시글에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거 공개한 사람? 네,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맞다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44명을 모두 그러니까 44명의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한 유튜버는 피해자와 동의를 받았다, 메일로 동의를 받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 저 말고 저 사람도 있어요. 저 말고 저 사람도요. 가해자들끼리 서로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했죠. 사실은 게시물에 댓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가해자들입니다. 서로 이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얘기할 테니 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나는 빼고 다른 사람만 공개하라 이런 식인 거죠. 아, 서로가 제가 제보를 해드릴 그렇죠. 테니까.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지금 근데 아마 이 해당 유튜버는 그 44명에 대해서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44명이 사실은 개모임처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을 가지면서 옛날에 20년 전의 그 사건을 아마 자랑처럼 떠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성이 없는 거죠. 물론 이 내용은 그 유튜버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진위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아무튼 20년 전의 사건을 꺼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그 가해자들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갖고 겁이 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년 전 사건입니다.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가 큰 걸까?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 이후의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혹시 여기 한공주 학생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여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야, 한공주 어디 있어? 왜?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여기 고등학교가 어떻게 있네? 얼마 받았어? 나 돈 드리고 애들 그랬잖아. 우리 마지막인데. 야, 그럼 따뜻하게 그건 못 그려 먹이고. 왜 그러세요? 아니 때문이야.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의 부모라는 사람들이 학교까지 한공주를 찾아와서 합의서를 막 내밀면서 도장 찍어라. 아,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다. 막 이러면서 합의서를 강요하는 장면이에요. 영화에 저런 게 있어요. 설마 실제로는 없었겠죠? 사실 이 영화가 이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그리고 저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당시 2차 가해도 심각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피해자를 무료 변론했던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일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이 됐습니다. 피해자 신원 노출되면 저 지역사회에서 저 학교에서 생활이 계속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로 전학 갈 수밖에 없고 병원 입원 치료도 받았습니다만 뭐 성폭행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었다고 하고요. 결국 A양은 폐쇄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해서 A양은 가해자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써줘야 했고 그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이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친척들과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피해자는 이 피해 합의금을 한 푼도 갖지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 당시 그 44명에 달하는 남성에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일용직으를 전전하고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자를 무료 변론했던 그 변호사와도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범행에 가담한 44명이나 되는데 44명 중에 단 한 명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천인 공노할 사건이었는데 그 범행에 가담했던 가해자 중에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점, 이게 국민들께서 더욱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시 그 가해자들이 1986년부터 88년생이었으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가해자 44명 중에 10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은 소년부로 송치가 됐고요. 13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금을 주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벌만 피한 것이 아니라 반성도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요. 2005년 소년보호시설 퇴소 이후에 가해자가 쓴 것이다라고 주장된 반성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었거든요. 예. 물론 이게 진짜 그 반성문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게 정말 그 가해자가 쓴 내용이 맞다면 그 내용 중에 피해자도 문제가 있는 아이다라는 취지의 대목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과연 반성도 제대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신상 공개로 끝날 게 아니라 아예 그 법정에 다시 제대로 처벌받게는 못 세우나요?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범죄자 신상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엄밀히 말하면 사적 제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공개되면 그 식당이 폐업을 하고 직장에서도 잘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과거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엔 친고죄였으니까 합의되는 아이들은 불기소됐고 그리고 소년부 송치되고 그리고 뭐 기소가 됐어도 대부분 뭐 처벌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도 재판이 끝이 났지 않았습니까? 예. 동일 사안으로 또다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 사람들 다시 재기소해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요. 이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그 밀양 사건이 폭로돼서 후련한 점도 있지만은 지금 피해자 가족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저 가해자들 응징을 해야 되고 또 정의 실현하는 걸 보면은 참 후련하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가 자꾸만 나오게 되면 피해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혹시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의 행동이 사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지난 예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슈화 시켰을 때 피해자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피해자를 위하는 길이 뭔지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초등학교에서 촬영이 된 한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즘 아이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영상 먼저 보시죠. 교무실 가서 엄마한테 전화한대요. 저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맞은 어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감 선생님입니다. 저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지난 3일 3학년 남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무단 조퇴를 하려고 하자 교사와 교감 선생님이 이제 말리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겁니다. 이 학생은 엄마한테 이르겠다고 말을 하거나 또 손을 잡으면 손을 뿌리치면서 어쩌라고 이렇게 소리도 칩니다. 그러고서는 교감 선생님한테 걔 XX야 이러면서 욕설 하면서 뺨을 때리고요. 또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뭐 하냐 이렇게 물으면 학생이 뺨 때렸다, 감옥이나 가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도 아니에요? 네, 당사자인 교감 선생님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른 아래도 학생한테 좀 자주 이렇게 맞는 편이에요. 물론 피할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너무 횟수가 잦다 보니까 저도 많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분이 안 풀리면 이제 교무실 와서 또 교무실 집기도 많이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촬영까지 한 겁니다. 보다 못한 옆반 선생님이. 그런데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학생의 엄마가 학교에 찾아왔는데요. 담임교사에게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하고 엄마가 같이 왔더라고요. 제가 나갔더니 그 씩씩대면서 다짜고짜 제 팔을 때리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걸 피해서 빨리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하고 엄마가 복도에서 앞쪽 문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우리 애를 때렸어? 저는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저 엄마가 라고 하고 갔어요. 막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그런 욕을 하는 게 결국은 어머니한테 들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저 엄마는 우리 애를 왜 때렸냐고요? 아니 그러면서 담임교사를 엄마가 때려요? 네, 학생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학생이 엄마와 함께 학교를 다시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학부모가 사과는 하지 않고 되려 담임 교사를 폭행한 겁니다. 지금 저렇게 엄마한테 막 전화하네. 엄마 나 맞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런데 담임 교사의 팔을 때리고 또 교사가 자리를 피하자 이 학부모는 우리 애를 왜 때렸냐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엄마한테는 자기가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또 화가 나서 저렇게 학교를 찾아온 건데 담임 교사님은 더 가까이 있다가는 뺨을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이 학생이 욕설을 많이 하는데 학생의 어머니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학급 아이들도 들었잖아요. 결국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나 이런 추측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저 아이의 잘못일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런 폭력적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아이의 잘못일까요? 한 교사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그 학생한테 필요한 것은 치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청에서 아동학대 전담팀에서 통합사례회 위원들이 아동학대 방임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러면서 교육당국이 이 초등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아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부모가 문제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학교 측에서도 이 아이를 어떻게든 치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학부모하고 6차례 면담을 했지만 학부모는 아이가 멀쩡하고 정상이다라고 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지도 요청도 번번이 묵살을 당했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이 아이 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거부하면 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데 아이에 대해서 아이 부모가 아동학대, 그러니까 교육적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로 고발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처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때는 해당 아동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학부모를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고발했다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발한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이 주제는 한 미혼모와 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한 아이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어린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살 길이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미혼모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라는 말은, 이런 도움의 손길이라는 이 행동은 오히려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한 오픈 채팅방의 글로 시작됩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놓으니까 미혼모가 여기저기 탔다가 그 오픈 채팅방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출산이 임박했는데 도와줄 수 있냐 이러니까 도와주겠다. 우리가 키워주든지 아니면 다른 입양 루트를 찾아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돼서 산부인과 태어나는 날 렌트카 빌려서 애를 받아간 겁니다. 자, 미혼모에게 우리가 누가 도와주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요. 그래서 잘 일이 해결이 됐을까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지난달 23일 땅속에서 그것도 반려동물용 관에서 1살 남짓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미혼모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일단 이 아이의 친엄마는 30대 초반이었고요. 전 남친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자 입양처를 수소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SNS 오픈 채팅방을 보게 된 건데요. 거기에서 미혼모를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된 겁니다. 오픈 채팅방 다 아시겠지만 익명으로 채팅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어허. 거기에서 자신들을 개인 입양 기관이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출산이 임박했는데 도와줄 수 있냐라는 물음에 도와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친엄마가 출산 직후에 이들에게 아이를 넘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입양이 지금 자행이 돼버리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금전이 오고 간 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고는 합니다. 다만 일단 불법 입양은 분명해 보이는데 친엄마는 처음에는 이들에게 아이가 잘 입양이 됐는지 혹은 잘 있는지 간간히 연락을 했었다고 해요.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2달쯤 지나고 나니까 친엄마의 연락조차 끊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연락을 안 받아요? 근데 이 개인 입양 기관이라고요? 갓 태어난 아이를 입양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설기관이 있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었는데요. 이들은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으로 동거하고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개인 입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은 마땅한 직업도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85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반려동물을 16마리나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 16마리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네, 고양이만 14마리 그리고 개 2마리. 그런데 또 잘 키우면 문제인데 그렇지 않았는데요. 집안 환경이 매우 지저분하고 또 신생아에게 몹시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사설 개인 입양기관이라고 하고 그 집은 개, 고양이 16마리를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편의상 입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자기들이 돌보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니까 불법 입양이 발각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를 방치를 합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이가 뭐 아프다고 말을 직접 하기도 힘든 나이였겠습니다만 괜히 병원 갔다가 얘 불법 입양 걸리면 안 되니까 그냥 아이를 방치했고요. 사실 원래 아이 태어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예방 접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방 접종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개 14마리, 고양이 14마리, 개 2마리를 85제곱미터 공간에서 키우고 그렇다면 지저분한 상황에서 아이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아플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소한의 청결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입양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입양했답니까? 이 피의자들은 사실은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가 좋기도 하고 또 미혼모를 도울 목적으로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불법 입양된 그 아이가 2주 만에 그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여기에 또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 뭐냐면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담아두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동물 반려견 동물 그 나무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시신을 넣었어요. 아, 저런 데다? 그렇죠. 동물처럼 취급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그 포천에 있는 자기 친척집 밭을 파고 거기에 묻은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아이의 시신을 몰래 밭에다가 안매장할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저런 곳에다가 대충 가다 그냥 묻은 겁니다. 아이를. 세상에 가장 불쌍하게 태어난 아이는 며칠 살지도 못하고 저렇게 떠났습니다. 아니 왜 입양한다고 그랬어요?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아기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반려동물의 영역이나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상 자신들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게 되면 그 반려동물 관에 넣어서 그 사체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아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이죠. 네. 자, 이들에게 아이는 반려동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밝혀졌어요? 지난해 1월 말에 출생 신고가 된 여자아이가 1년 넘게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요, 대구 동구청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동구청은 아이 엄마에게 직접 방문을 하겠다 이렇게 전했지만 아이 엄마는 그 방문 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계자가 그냥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소재 파악이 어렵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경찰은 아이를 불법 입양한 동거 커플을 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아이의 친엄마에게는 유기와 방임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하수구가 활활요? 하수구는 물 지나가는 곳인데 한 네티즌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어디 물 난지 아세요? 저기요. 잠깐만. 저기는 쇠로 만든 판이고 저게 구멍 사이사이로 빨간 불꽃이 보여요. 불이 난 것 같은데 아니 저런 곳에서 불이 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목이요.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에 불나서 119에 신고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하수구 밑에 불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일 글이 올라온 기준으로 전날인데요. SNS 이용자가 남긴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하수구에서 불 타고 있네. 라면 먹으러 가는 거 멈추고 119 신고하고 대기 중이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119 대원들이 출동을 해서 안전하게 불을 껐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네티즌들이 나도 저런 거 본 적 있다. 이거 고기불판 아니냐. 벽난로 같다.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담배 피시는 분들 뭐 버릴 데 없으면 하수구 뭐 안 보이니까 그걸로 쏙 하고 넣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엄청 큰 일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러시아 남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남성분이 담배를 피우다가 하수구에 담배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하는 바람에 저 남성도 사망을 했었는데 당시에 뭐 CCTV 카메라도 움직이고 또 그리고 돌과 파편들 튀는 바람에 상당히 머지렀었는데요. 이 하수구에 담배불을 버리게 되면 아세틸린이라는 가스 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연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지는 속도라든가 폭발이 큰 거예요, 폭탄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할 경우에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피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담배를 피우다가 하수구의 구멍에 담배 붙은 거를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이 먹일래가 이어집니다. 가족 간의 사건 전해드리는 가족이 먹일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내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가족들에게 정말 비뚤어진 복수를 했다는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 이거 매일 밤이요. 잠도 안 자고 뭔가를 계속 기다려요. 새벽 2시까지,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다름 아닌 가족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드디어 전화가 왔나 봐요. 전화가 왔는데 이 사람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내와 남편의 대화 내용인데 늘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 여보 잘 지냈어? 애들은? 아유 이게 얼마 만에 하는 전화야. 됐고 여보 그거보다 우리 생활비 좀 더 보내줘야겠어. 큰딸 학비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둘째 이번에 입학해야 되고 돈 들여야 갈 때 너무 많아. 아니 뭐 또 돈 얘기야? 야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지금도 내가 매달 600만 원이나 보내잖아.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 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른바 이 기러기 아빠예요, 저분이. 그런데 아내와의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돌아오는 건 오직 돈 내놔, 돈 더 줘 이런 얘기뿐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자,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맘을 먹었어요. 정말 큰 맘 먹고 남편이 있는 곳, 바로 미국 LA 공항에 갔어요. 미국 LA 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가족들 보러 날아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대요.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여기저기 찾아봐서 없어요. 그래서 혼자 그 안 되는 영어로 막 손짓 발짓 하면서 겨우겨우 아내 딸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잠깐만, 저거 뭐예요? 지금 이게 미국 경찰관들이 막 체포를 해가네. 남편이 미국 경찰관들에게 체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 만나러 미국까지 날아간 기러기 아빠. 근데 왜 저렇게 경찰관에게 체포가 되고 막 손가락질하고 한 아이는 막 무섭다고 하고. 참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런데 이 사건 여기서부터 오히려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부부와 세 딸 5명이 사는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이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했는데 굉장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수입이 짭짤하고 괜찮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내는 평소 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 남편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보, 지금 요즘 애들은 미국 유학이 필수래. 장래 생각해서 우리 미국 유학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조기 유학 영어 때문에. 네, 남편은 아유 미국 유학 보낼 돈이면은 한국에서 고액과에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내의 이 미국 유학 고집은 좀처럼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자꾸 부부 싸움도 생기고 잦다 보니까 결국 남편도 이 딸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할 때 우리 애들 유학 보내자 할 땐 꼭 아이들만 보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또 현실이 닥치면 어린 아이들만 보낼 수 없으니까 아내도 함께 미국으로 갔고 엄마도 가야지. 네, 엄마도 갔고 이 아빠는 결국 한국에 혼자 남아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주변에 기러기 생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집처럼. 아이 3명이나 되는데 미국에서 공부시키려면 야, 이 돈도 꽤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가자마자 문제가 됐는데 이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거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내가 매일 밤에 남편한테 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집이 빈민가를 하게 되면은 위험하다. 그리고 총소리 들리고 애들 완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동네가 좀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아, 돈이 없어. 어떻게 했더니 그럼 당신 책임질 거야? 우리가 사고 나거나 여자들만 사는데 큰 생기면 책임질 거야? 이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지 했더니 당신이 사고 있는 집을 팔고 당신 이사 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 왔다 갔다 하다가 남편이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본인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러기 아빠들이 보통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네네. 여기 한국집 팔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기는 주로 이제 렌트하는데 비싼 세 주면서 사는 거군요. 렌트도 그렇지만은 학비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학비.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희생을 한다 싶고 자기는 자꾸 어렵게 살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작은 오피스텔로 간 것이죠. 예. 자, 그렇다고 아무리 비싸도 한국에 있는 집까지 판다. 뭐 어찌됐든. 그런데 아이들 환경을 위해서 무리를 했습니다. 자, 집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좀 나아졌어요? 아니요, 집이 해결되니까요. 이번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남편은요, 매달 이미 생활비, 교육비로 600만 원씩을 보내주고 있었다고 해요. 예. 60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을 텐데 아내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교육 환경이 좋지 않고 또 뭐 스쿨버스를 타다 보니 아이들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사립학교는 또 학비가 비싸잖아요. 아, 사립학교 그러니까, 만만치 않죠.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들게 됐으니까 이제 한 달에 600만 원이 안 되고 1000만 원은 보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도 장사하면서 돈을 벌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은 정말 좀 무리가 되는 액수였거든요. 게다가 최근 들어 사업도 잘 안 되고 식당을 접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유, 돈만 많으면 애들 좋은 환경 해주고 싶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이 애엄마는 뭐 애들 교육은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 설득을 했죠. 결국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없는 돈을 어떻게 보내나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식당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 이후에 추가로 일을 더 했습니다. 일단 식당 문을 닫고 대리기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택배 배달도 하고. 아이고. 그리고 오피스텔도 저기도 비싸다고 해서 살던 오피스텔 나와서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혼자 살면은 아무래도 혼자서 뭐 끼니도 제대로 잘 때우지 못한 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 치아가 흔들리기거리까지 하는 등 이제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 혼자 살다 보니까 밥 끼니 제대로 못 챙겨 먹죠. 대리기사 일 하시죠. 게다가 저 택배 일 하시죠. 예, 집 팔고 오피스텔로 이사 갔는데 그 오피스텔마저 이 월세를 못 내서 이제 반지하 방까지. 남편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다가도 뭐 영상통화라도 해서 자식들 얼굴 보고 또 그 안에서 막 영어를 잘하고 이러면 좀 기운이 나실 텐데. 그렇지. 아니 연락이 점점 되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그다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마저도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다는 겁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이 아빠는 그저 어떤 돈을 보내주는 그런 존재일 뿐 점점 잊혀져 갔다 그래요. 이게 참 나쁜 표현이지만 흔히 왜 뭐 현금 출근기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ATM기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빠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무려 2년 6개월 만에 가족 상봉을 앞두고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LA 공항에 내렸는데 서두에 보셨던 것처럼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아빠가 미국까지 갔는데 연락 안 하고 간 것도 아닐 텐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아빠는 설레는 마음으로 LA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가족이나 찾아봤더니
딸도 아내도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어디 오나 싶었더니 전화까지도 안 받더라. 그런데 남편 생각하기에는 화는 났지만 그래. 우리 아내랑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겠지. 내가 찾아가면 되지 했는데 이 남편은 미국이 처음이에요. 그래도 알다시피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영어 글씨는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이 토킹 어바웃, 즉 말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언어가 이처럼 미국 그 실제 언어하고 우리가 배운 거가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그래도 뭐 아무튼 몸짓 발짓 해가며 짧은 영어를 해가지고 겨우 물어가지고 그 아내와 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기는 했습니다. 예, 자, 집을 물어물어 안 되는 영어로 찾아갔습니다. 좀 힘들긴 했지만 드디어 가족들 집에 간 거예요. 2년 6개월 만에 가족 상봉. 어땠습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요? 이 남편 뭐 마중 나오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너무 집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응? 자기는 지금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이제 반지하 방에서 살고 택배하고 뭐 대리기사하고 있는데 이거 뭐 미국은 아무래도 주택 생활을 하니까 좀 더 좋아 보일 수 있긴 한데 뭐 남편이 보기에는 뭐 집안 가구며 뭐 집에 수영장까지 딸려 있고 수영장 딸려 있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들도 이제 자기를 2년 6개월 봤으면 반가워라도 해야 되는데 네. 별로 관심도 없고 왔어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야, 정말 이 남편 한국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교육비를 다 보내줬는데 근데 문제는 애들은 공부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 아내 현지에서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 공부하느라 힘들고 생활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렵게 돈 벌어서 갖다 줬는데 남편 아빠 마음과는 달랐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남편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남편이 커다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와 이제 말다툼을 한 거예요.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는 언성이 높아지면서 아내하고 남편이 이제 몸싸움을 한 겁니다. 때린 건 아닌데 몸 부딪히지 않습니까?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모습을 본 큰딸이 이 큰딸은 미국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아동학대라든가 법 집행이 좀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아이고.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까지. 그렇죠.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경찰에 오게 되면은 그 아빠 같은 경우에 애국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시키기도 하거든요. 영어도 안 되고. 예, 그렇죠. 영어한테 격리가 됐는데 이제 영어도 안 되고 격리된 상태에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경찰한테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설득을 해가지고 풀려나긴 했어요. 하지만 풀려났지만은 남편은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딸에 대한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남편.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잘못된 복수심이 생겨납니다. 남편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일단 남편이 귀국한 다음에 며칠 후에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는 가서 보니까 큰딸은 유학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큰딸은 내가 직접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딸은 한국으로 네. 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큰딸이 매일 외박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남편의 말에 동의를 해서 큰딸만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의 빗나간 복수가 시작되고 맙니다. 남편의 빗나간 복수, 아빠의 빗나간 복수, 어떤 맞습니다. 복수요? 큰딸한테 일단 용돈 안 주는 건 기본이에요. 어. 근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바하면서 돈 벌었던 거 너 똑같이 한번 해봐라 하고 하면서 큰딸한테 강제로 알바를 시키는데요. 예? 뭐 편의점 알바, 뭐 전단지 붙이는 거, 뭐 택배 상하차까지 힘든 알바를 시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남편은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내가 바로 연락이 와서 남편한테 왜 돈 안 보내냐라고 했더니 남편이 돈? 생활비? 내가 줬던 돈부터 먼저 갚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야. 그런데 이 어긋난 복수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뭘 더 했는데요? 좀 선을 많이 넘는 것 같은데 이 큰딸은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생활해서 사실 한국의 어떤 교육 환경에 좀 적응을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야간 자율까지 학교에서 하고도 또 학원을 가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을 못하니까 학교에서 이 큰딸 담임 선생님이 막 전화도 하신 거죠. 좀 문제가 있다, 적응 잘 못한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는 내가 고생한 게 다 헛수고가 됐구나. 너무 허탈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방법은 좀 그래서 이 딸 아이를 방에 가두고 학교 가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쓸모없는 자식이라며 밥을 굶기기까지 야. 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은 한 달 정도 방에 갇혀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큰딸에게 이렇게 복수할 일인가요? 물론 큰아이가 미국 생활에 한 2년 3년 살다 보니까 아빠인데도 막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죠. 야, 근데 아내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제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딸하고 통화해서 내용을 좀 들어야만 알 수 있잖아요. 이 아빠가 이 큰딸하고 엄마하고 사이에 통화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빠. 그래서 통화 못해. 뭐 이렇게도 했고 또 이제 아예 그 딸 방에 가정용 CCTV까지 달아서 감시를 하는 거죠. 엄마랑 통화를 하나? 그리고 전화도 사용 시간을 제한을 줬고 그리고 정말 통화했나? 통화 기록까지 일일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빠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해서 자고 있던 딸아이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리고 너 엄마한테 이거 좀 메일 좀 써봐. 내가 부르는 대로 메일 써봐. 하면서 앞으로 생활비 없음. 교육비 없음. 필요한 돈은 알아서 마련할 것. 이렇게 말을 했고 딸도 아빠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써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메일 아내가 열어봤겠죠? 예. 딸들을 데리고 당장 또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결국 귀국까지 했습니다만 이 아빠의 비뚤어진 이 생활관은 자식과는 바뀌질 않았습니다. 계속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은 아내가 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상실감은 커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딸에게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정말 고생했던 내가 보람이 있구나, 정말 잘 컸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지냈는지 똑같이 한번 너도 느껴봐라. 그래야지 아빠 심정이 어떤지 알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더 증폭이 되면서 이제 복수 심리까지 이제 같이 이어져 나간 케이스다. 예, 한때는 모든 걸 바쳐서 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심적으로는 조금은 이해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빠가 박탈감 느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박탈감이 가족들에 대해서 복수극으로 돼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을 넘은 부분들이 있죠. 자녀를 가둬둔다든지 가족들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전문가들에게 또 그리고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불법으로 대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항상 유념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대부분 댓글도 지금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그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성 혼자 힘겹게 큰 가방을 차로 옮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성이 옮긴 가방은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방 속엔 여성과 같이 모텔에 들어갔던 남성의 시신이 하반신이 없는 채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서울로 면접을 보러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은 잘 본 건지 또 떨지는 않았는지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남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일 뒤 전화가 걸려온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남편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였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전기 공구로. 며칠 뒤 붙잡힌 범인은 화려한 외모를 가진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향했다는 곳, 이른바 무인텔이었습니다. 이 무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면접 보러 간다는 남편이 갑자기 숨진 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2014년에 있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50대 남성이 아내에게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서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간다라고 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된 겁니다. 며칠째 감감무소식이니까 아내가 정말 마음을 졸였을 텐데요. 그런데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발견된 곳이 인천의 한 농수로였는데요. 한 시민이 가방에 냄새가 나고 또 파리가 들끓는다. 그래서 열어봤더니 시신이 들어있었다. 이런 신고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근데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갔다라고 했던 남편이 인천에서 발견된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인천에서 발견된 건 시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하게 훼손된 남편의 시신. 일부는 인천에서, 일부는 파주에서 발견이 됩니다. 목격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낚시가방 가서 그 자루더라고요. 자루. 까만 자루. 시달라고 죽어있을 때라고 하는. 근데 남편의 행적을 좀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CCTV가 파주에서 찍혔다고요? 맞습니다. 남성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는데 면접 보러 간다던 서울이 아니라 파주였습니다. 그 CCTV에 보면 이 자동차의 조수석에서 남성이 내리고 운전석에서 여성이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번에는 여성이 혼자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다음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날? 무슨 1박 면접인가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면접장이 아니라 무인텔 숙박업소였습니다. 무인텔이요? 잠깐만, 갑자기 저 여성이 나타나는데 저 여성은 누구예요? 면접 간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었고요. 저 여성은 유료 성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이고요. 채팅을 하던 중에 그 여성이 먼저 우리 뭐 애인 할까요? 이런 식으로 유인을 했고 실제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만나게 된 거고 10분 만에 만난 데가 바로 저 무인텔인 거죠.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무인텔에 간 겁니다. 이게 이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성이었던 사람, 저 사람이 범인인 건가요? 일단 정황상 좀 유력해 보이기는 합니다. 경찰도 당연히 CCTV를 확인하고요. 범인을 특정을 하고 30대 여성이 고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텔 영상을 다시 한번 또 계속 보실 텐데요.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남성과 같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여성 혼자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화면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이 나올 때 큰 가방을 저렇게 들고 나옵니다. 저 가방 안에는 그 숨진 피해 남성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이런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여성도 결국에는 범행을 자백을 하게 된 건데요. 저 여성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좀 보통의 일단 살인자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습이었는데요. 외모도 상당히 꾸민 상태였고 집에도 가봤더니 그 샷땡백이라고 하죠. 명품백들이 즐비했다라고 하고요.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SNS에는요.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굉장히 화려한 삶을 담은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여성이 남성을 유인해서 잔혹하게 시신까지 훼손하고 유기했다? 글쎄요, 혹시 공범, 조력자 없었을까요? 경찰의 설명 들어보시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대화 중 이제 시비가 돼서 자기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그 칼로 이렇게 살해한 후에 유기했습니다. 평소에도 그 자기가 호신용으로 쓰기 위해서 자기 그 핸드백에 넣고 다녔다. 조력자가 있었다든지. 저희들도 그렇게 의심을 갖고 그 CCTV 확인을 했는데 혼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혼자서 장비 구입하고 혼자서 사체를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됐습니다. 자, 30대 여성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건데요. 자,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2015년도에 미국의 전체 토막살인을 연구한 사례 연구에서는 여성은 단독 범행이 제일 많고요. 오히려 남성이 공범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심리적 성격적으로 결단력이 높은 게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고 남성은 오히려 이제 그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라고 해서 이런 그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범죄 심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 여성의 저 범행은 아마
대충 그 확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마 근데 그 여성이 그 시신 훼손할 때 전기 공구를 썼다고 하니까 그런 전기 공구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 여성 같은 유형을 포식자 유형이라고 합니다. 포식자 유형. 네, 말하자면 돈 있는 남성을 유인해 갖고 돈을 빼앗고 훼손하는 형태죠. 이게 과시형이고 주로 수단은 성매매를 가장한 수단. 형태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외재형적으로 대상이 과시적이고 그걸 SNS에 노출하면서 그것으로서 일정 정도 범행의 수법으로 되는 물론 본인은 이제 무인터넷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본인의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형량이 감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는 그냥 나는 만나기만 하려고 했는데 무인텔에 가자고 하더니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 그래서 나는 성폭행을 막으려고 정당방위를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랬을까요? 범행 이후의 행적을 봤더니 이 여성 살인을 저지른 뒤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내가 저지하려고 정당방위로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잔혹한 범행 이후의 행적을 보면서 금전이 목적이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전기 공구로 굉장히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시신을 무인텔에 두고 여성이 간 곳. 귀금속 매장이었습니다. 금목걸이, 팔찌막 이런 거를 350만 원치를 샀어요. 그리고는 매장을 나온 다음에 뭐가 또 더 아쉬웠는지 다시 들어가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무려 500만 원치를 더 추가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와. 하지만 업주가 이 행동 좀 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 줘보시죠. 카드 이제 주인하고 대조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구매는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무인텔에 둔 채 귀금속 쇼핑하면서 다녔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신을 차로 옮긴 뒤에 아니 어떻게 시신을 차에 싣고 더 엽기적인 일까지 했다고요? 예. 마치 시신에 담긴 가방을 차에 싣고 다른 모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다시 채팅을 해갖고 똑같은 형태의 범행을 시도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매매를 한 채로 차에 시신을 싣고 움직였는데 사실 그 파주하고 인천에 나눠서 유기를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그 이동하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전리품 과정이라고 합니다. 야, 마치 그걸 전리품을 싣고 다니면서 다니는 청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눠서 유기하는 방식을 택하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고 다니는데 근데 아무리 간이 커도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닐 수가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지 그 살해할 때 감정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지면 감정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행태는 여기서 끝이 또 아닙니다. 경찰 조사 중에 이해하기 힘든 모습까지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말 이랬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경찰 조사 중에 이 여성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경찰 앞에서요. 경찰 앞에서?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 중에 범행 동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여성이 처음에 남성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게 무슨 정당방위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린 겁니다. 경찰이 정말 당황스러워서 왜 웃냐라고 물어봤더니 무서워서요라고 황당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심리 어떻게 보십니까? 감정 통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포식자형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웃음을 택합니다. 웃으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지만은 웃지 않으면 감정이 바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 통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우 위험도가 높은 사이코패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이코패스의 결국 또 다른 그 희생자가 나올 뻔한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법원에서는 징역 30년 선고받고 확정이 됐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여성은 본인의 심신미약까지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면 아마 한 65세쯤 되면 출소가 될 텐데요. 사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또 극악무도했던 범죄자가 65세에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은 당연히 남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핫 이슈 클릭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핫
핫 이슈 클릭 첫 번째 주인공은 최근에 발생한 김호중 씨 음주 사건 때문에 짐을 싸게 됐어요 라는 이 가수의 애멍 이 가수 소식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 안성훈 씨인데 안성훈 씨가 왜요? 바로 안성훈 씨의 팬클럽이 성명문을 올리면서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요? 안성훈 씨가 조금 전 들은 노래 가사에 가는 인연 잡지 말라는 구절처럼요. 조만간 소속사를 떠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던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미스터트로트 준우승자죠. 홍지은 씨가 새 소속사를 찾는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같은 소속사 식구였던 배우 손호준 씨 역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축구 선수 이동국과 배우 김광규 씨 역시 공식적으로 전속 계약이 만료됐다라고 알리진 않았지만 소속 연예인 정보에 이름을 빠지며 소속사를 떠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 그 회사 소속인데 하나씩 둘씩 짐을 싸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홍지윤, 안성훈, 그다음 이동국, 김광규 씨까지 있는데 이게 다 몇 명이에요. M1 동료 연예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막막했을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굉장히 대형 어떤 연예 기획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텐데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서 지금 새로이 소속사를 구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분주한데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과하고 죄송해하기보다 계속해서 이 김호중 씨라든가 이 감싸는 그런 팬들의 모습이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일은 아니지만 4년 전에 2020년에 억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모금을 했다. 이런 보도가 한경닷컴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팬카페에 올라있는 글이에요.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이 지금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법적 소송을 위해서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이 3,380명이다. 또 모금한 금액이 2억 6,8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런 공지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이 정말로 이 김호중 씨를 위한 소송에 쓰였을까? 실제로 2021년 6월에 지금 너무 우리 김호중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 하면서 280여 명한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앞서서 그 전년도 말에 2020년 말에 착수금이다 하고 1,100만 원이 이체가 됐는데 여기서 이체가 됐고 또 이제 항고심 할 때도 2022년 4월에도 110만 원이 또 여기서 계좌 이체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는 과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이렇게 무리를 빚다 보니 아무래도 좋은 글보다는 나쁜 댓글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일부 팬들의 얘기지만 이걸 증거를 다 모아서 지금 우리가 또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김호중 씨를 정말 아끼고 이 김호중이라는 이 사람 유명인이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자숙하고 자성하셔야 될 때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볼 내용은 최근에 종영된 화제의 드라마 선제 입고 튀어. 죄송합니다. 선제 업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선제 업고 튀어. 이 드라마가요.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특히 이 배우 모르면 안 된대요. 저처럼
입고 뛴다고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야, 배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요? 누굽니까? 네, 저는 아이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바로 드라마 선제 업고 튀어의 주인공인 선제의 역할의 배우 변우석 씨입니다. 오, 변우석. 네. 선제라는 역할은요, 한 밴드의 보컬이었고요. 극중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쓴 자작곡이 있어요. 소나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 노래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음원 차트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빌보드의 차트인 되었습니다. 그래요? 빌보드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만 미국을 뚫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즈에서도 선제 업고 튀어 이 드라마가 올해 최고의 K-드라마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야, 장윤주 변호사님, 네. 선제 업고 튀어 드라마 보셨어요? 아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배우 변우석 씨가 연기한 이 류선재라는 캐릭터가요. 예. 이제 이게 일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성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집어넣은 집대성한 캐릭터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선재라는 캐릭터가 무해하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제 운명으로 엮여 있고 15년 동안 순애보를 하고요. 게다가 이 주인공과의 관계를 봤을 때도 사실 막 첫사랑 이런 것도 이제 감수성을 자극을 합니다. 게다가 가수 출신의 배우로도 성공한 재력을 갖춘 또 유명 연예인으로 나오고요. 게다가 목소리도 조근조근한데 그리고 주인공이 여자 배우와도 이렇게 설레이는 키 차이가 또 있어요. 설레이는 키 차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이제 여심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캐릭터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선제의 인기 그리고 배우 변우석 씨의 인기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야, 근데 화면 좀 크게 보일 수 있을까요? 저 말고요, 저분 좀. 야, 아니 근데 정말 잘생겼네. 그죠? 참. 근데 이 선재, 그러니까 변우석 씨는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아질 줄은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원래 그런 자리 가면은 이제 인사하면 저 키 큰 사람은 누구지? 약간 원래 이런 키 진짜 크다. 어디서 봤는데 내가 얘기했지? 내가 첫 회하고 얘기했잖아. 아 맞아 잘 될 것 같다고. 잘 될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로 막 대한민국을 흔들 줄은 몰랐지. 예. 자, 홍 기자님, 저 키가 대략 어느 정도? 197 정도, 뭐 190 넘는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고. 190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와. 그런데 사실 이 변우석 씨의 이전 소속사 대표도 우리 소속사에서 한 명 안 될 사람 내가 미리 예고하는데 변우석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잠깐 안 될 사람이 안 될 사람으로. 그리고 본인도 아니 막 대본 막 어디 오디션 가면 맨날 떨어지고 겨우 오디션 붙어서 또 대본 리딩하다가 다시 중도 하차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캐릭터도 본인이 여러 배우들한테 가다가 본인한테 온 거예요. 다른 배우들이 거절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될 줄 본인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사실 옛날에 1997년도에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강민을 연기했던 안재욱 씨가 드라마 속 캐릭터인데 실제 가수가 돼서 중국까지 진출을 했었거든요. 드라마처럼. 네, 그런데 사실 이 변우석 씨 말고 이승엽 씨, 문시원 씨, 양혁 씨 4명이 이클리스라는 밴드예요. 근데 지금 음악 활동 한 번도 안 해보고 지금 199위지만 글로벌 200위 안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팬미팅 한다는 거고 지금 서울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시아 팬투어를. 근데 본인이 막 그 티켓 이제 예매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실패했고 70만 명이 몰려서 지금 예매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본인도 티켓 못 샀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후에 대만도 가는데 여기 1분 만에 매진됐고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홍콩까지 지금 예전 안재욱 씨의 강민의 활약보다 더 크게 지금 아시아를 호령하는 프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팬미팅 대기자만 70명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의 주인공은 또 한 명의 첫사랑의 상징입니다. 요즘 여성들의 이 첫사랑 아이콘, 지금 보신 선재 변우석 씨라면 남성들의 국민 첫사랑은 아마 이 배우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아, 저 빗속의 저 장면. 야, 근데 지난번에 이제 남자분 얘기했는데 여자분 배우 손예진 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청순함의 대명사죠. 손예진 씨 여전히 만인의 첫사랑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손예진 씨를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이 영화가 바로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금 전 보신 장면, 손예진 씨와 조인성 씨가 겉옷을 뒤집어 쓴 채 비가 내리는 캠퍼스를 함께 뛰는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손예진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도 패러디를 해주셔서 너무 좋다.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장면 새롭게 리메이크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리메이크가 돼요. 근데 어떻게 리메이크가 될까요? 이게 국내도 아니고요. 대만에서 리메이크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중화권 버전의 클래식의 제목은 우리의 운명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영화 팬들도 상당히 지금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이 리메이크 제작진 때문입니다. 이게 유명한 대만 드라마 상견니의 제작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김치찌개 맛집에서 또 다른 김치찌개 끓여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을까 기대되는 마음,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잘하는 집에서 또 다른 잘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정정할게요. 아까 변우석 씨 키가 190이라고 했는데 187이랍니다. 187이나 190이나 제 입장에서는 올려다보는 건 똑같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사건 파일 24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